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통근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탑승객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출근길 교차로, 통근 버스가 좌회전합니다. 그런데 90도를 꺾고 똑바로 가야 하는 버스가 더 크게 돌아 90도를 더 꺾으면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세대를 잇따라 들이받더니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합니다. 상가 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가로수도 허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객 13명, 승용차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한 1m 안으로 버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운전석 쪽은 거의 차량이 함몰된 상태. 저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버스 운전자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좌회전하는데 운전대가 잠겨 돌아가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좌회전하다가 핸들이 잠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 그 차량 상태도 한번 봐야 되고. 사고 당시 상가에는 아무도 없었고 때마침 길을 지나던 사람도 없어 다행히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조선소 근로자 60명이 탄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통로에 서 있던 근로자가 많아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6m 아래로 추락하면서 버스가 절반 가까이 찌그러지고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곳저곳 움직이며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60여 명이 탄 통근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추락한 것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밀리는 느낌이 들더만요. 공중을 한번 뜯으면 떨어졌는데 바로.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중상자만 30명이 넘는데 상태가 심각한 환자도 있습니다. 사고 버스는 45인승이지만 퇴근 시간에 근로자가 몰리면서 정원보다 더 많은 승객이 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안에는 앉아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 있는 근로자도 많아 사고가 나면서 중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 앞차를 피하려다 추락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차가 요 가드레일을 충격해가지고 가드레일을 뚫고 이제 요 언덕을 굴러 떨어지면서 차량이 전복된 상태에서 요 사고 현장 아래로 충격한 교통사고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 정비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어제 오후였죠. 경남 거제시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조선소 근로자 60여 명이 탄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6m 아래로 추락하면서 버스가 절반 가까이 찌그러지고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곳저곳 움직이며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60여 명이 탄 통근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추락한 것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밀리는 느낌이 들더만요. 공중을 한번 뜯으면 떨어졌는데 바로.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중상자만 30명이 넘는데 상태가 심각한 환자도 있습니다. 사고 버스는 45인승이지만 퇴근 시간에 근로자가 몰리면서 정원보다 더 많은 승객이 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안에는 앉아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 있는 근로자도 많아 사고가 나면서 중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 앞차를 피하려다 추락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차가 요 가드레일을 충격해가지고 가드레일을 뚫고 이제 요 언덕을 굴러 떨어지면서 차량이 전복된 상태에서 요 사고 현장 아래로 충격한 교통사고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 정비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조선소 근로자 60명이 탄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통로에 서 있던 근로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버스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6m 아래로 추락하면서 버스가 절반 가까이 찌그러지고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곳저곳 움직이며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60여 명이 탄 통근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추락한 것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밀리는 느낌이 들더만요. 공중을 한번 뜯으면 떨어졌는데 바로.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중상자만 30명이 넘는데 상태가 심각한 환자도 있습니다. 사고 버스는 45인승이지만 퇴근 시간에 근로자가 몰리면서 정원보다 더 많은 승객이 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안에는 앉아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 있는 근로자도 많아 사고가 나면서 중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 앞차를 피하려다 추락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차가 요 가드레일을 충격해가지고 가드레일을 뚫고 이제 요 언덕을 굴러 떨어지면서 차량이 전복된 상태에서 요 사고 현장 아래로 충격한 교통사고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 정비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 추락 사고는 정원을 초과해 운행해온 관행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를 사실상 강요해온 갑의 횡포에 단속해야 할 경찰 역시 팔짱만 끼고 있는 등 안전불감증도 여전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통근버스 추락사고는 탑승자 61명 가운데 사망자가 2명, 중상자는 30여 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불과 5m 정도의 추락이었지만 정원 초과로 자리가 없어 서 있던 승객들은 대부분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통근버스 기사들은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행을 강행해야 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대형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정원 초과 운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원 초과하면은 탑승 인원이 증가해가지고 차량의 이제 중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이번 통근버스 사고에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상 정원 초과에 대한 관리 감독이 경찰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통근 기사들이 위험을 보다 못해 직접 단속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정원 초과는 블랙박스 영상만 살펴봐도 적발이 가능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를 겪고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갑의 횡포와 안전 불감증은 또다시 통근버스를 탄 애꿎은 노동자들의 목숨만 앗아갔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주택가 내리막길에서 마을버스가 순찰차와 주차된 차량 등 4대를 들이받고 인근 점포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피했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동네 냉동식품 유통점을 덮쳤습니다. 버스 앞부분이 점포 안으로 완전히 차박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점포 앞에 주차돼 있던 냉동탑차가 가게 안으로 밀려들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길을 못 엮고 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지구차 한 대 먼저 받고
화물차 받고, 그다음에 경찰차 뒤로 빼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받고, 마지막으로 주차되는 차량 받고 건물로 들어간 겁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 주택가 급경사 도로를 내려오던 버스가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이 불가능해지자 버스 기사가 112에 신고했고 주차 차량을 정리하던 사이 후진하려던 버스가 내리막길에 20m가량 미끄러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세대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구신 잡고 올라가서 시동 걸고 앞으로 쉬고 이런데 여기 밟아도 안 되고. 다행히 버스 안에 승객이 한 명도 없었고 점포와 주차장에도 사람이 없어 참사를 피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에어가 빠진 상태에서 조기 출발하다가 운전자 부주의로 약 20m 굴러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입니다. 경찰은 마을버스 회사와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운전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오늘 오전 창원에서 학생들을 가득 태우고 달리던 마을버스가 전복돼 승객 20여 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는 승객 정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버스 안이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왼쪽 차선의 덤프트럭이 오른쪽 도로로 나가려고 신호를 넣자 오히려 버스가 속력을 냅니다. 결국 충돌하면서 마을버스가 기울고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버스는 도로 가드레일을 부수며 넘어졌고 승객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덤프트럭이 회전하는 걸 우회전하는 것 같아 그 사이에 들어가면서 아마 버스가 무리하게 앞서가려고 하다가 사고 당시 이 마을버스 안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도 모두 37명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기도 좀 힘들었었어요. 밖에 보기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답답했었어요. 그림도 좀 많이 타 있었어요. 사고버스는 12인승이지만 이러한 시내버스의 경우 정원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등교할 때는 몇 사람 시야가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도심 외곽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경우 과속 운행도 많다 보니 법의 맹점 속에 이 같은 사고가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창원에서 마을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버스가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등굣길 학생들을 많이 태우고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손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마을버스. 갑작스런 충격에 승객들은 크게 휘청입니다. 마을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옆으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창원 25번 국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25톤 화물차와 마을버스가 부딪힌 겁니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박식기를 옆으로 쏠리면서 그 가드레일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아침 7시 반쯤. 마을버스 안에는 승객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8명이 등교하던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17살 김모군 등 학생 15명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서 있었는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깔리고 맨 밑에서 있다가 위로 해가 창문이 부서져 있었는데 위로 기어서 올라왔어요. 경찰은 차선을 바꾸던 화물차와 직진하려던 마을버스가 서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가는 덤프트럭을 버스가 우측 추월해 지나가려고 하다가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되었어요. 경찰은 마을버스가 정원을 초과해 운행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내린 사이에 버스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난 사고인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 디지털밸리 주변에 있는 비탈진 도로에서
갑자기 마을버스 한 대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사고 당시 버스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잡힌 화면입니다. 네, 먼저 보신 것은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자 버스 기사가 다급하게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깜짝 놀라서 버스 안에서 뛰어내려 다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위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대로 버스가 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을버스는 300m가량 내려가면서 보행자 5명과 다른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점심 식사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부근을 지나가던 직장인 42살 김모 씨가 숨졌고 40살 광모 씨를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다가 뛰어내린 승객 1명 등 다른 4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곳인데요.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가 승객 1명을 남겨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동을 켜둔 상태였고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둔 채 주차 브레이크를 꽉 채우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 2010년 출고돼 6년 동안 운행된 버스로 노후 차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이 씨가 버스를 비울 때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비탈길에 세워둔 마을버스가 굴러내려가 인도를 덮치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1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가 있는 사람 3명 정도 넘어진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차돼 있던 마을버스가 내리막길을 굴러내려가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어놨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시동이 걸린 채 내리막길에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버스 옆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놀란 버스기사가 뛰어서 차에 오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안에 있던 승객은 버스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도로에 나뒹굽니다. 이 버스는 내리막길에서 가속이부터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인도에 있던 행인들 쪽으로 향합니다. 결국 점심을 먹으러 가던 회사원 5명을 그대로 덮쳤고 200m를 더 달리다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짤컹 소리가 나고 그때 봤는데 그때는 운전 저렇게 하나 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앞에 보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인도를 덮쳐가지고. 인도에 있던 보행자 5명 중 1명이 숨졌고 버스에서 뛰어내린 승객과 주차된 승용차에 있던 운전자까지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렁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여기 있는 차들 다치고. 경찰은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가 차에서 내리기 전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했는지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에서는 1톤 화물차가 마을 버스를 들이받아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 분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팽재용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마을버스 뒷부분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부상을 입은 버스 승객들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앞 버스 정류장에서 1톤 화물차가 정차된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4살 이모 씨와 버스 승객 7명이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을버스가 계속 달리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택시 밑에서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어제 새벽 1시 45분쯤 20살 김모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에 깔린 김 씨는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검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 스크린도어 상단부에서 검은 분진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 신고하면서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고 2대의 차량이 상황심리역을 무정차로 통과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검은 분진이 화재와는 상관이 없었다며 안전을 확인한 후 열차를 정상 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가 싶더니 그대로 붕 뜨며 아래로 처박힙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마을 버스가 추락한 건 어젯밤 11시 10분쯤. 언덕을 오르던 버스는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이곳 난간을 뚫고 그대로 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51살 김모 씨와 승객 26살 이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고가도로 아래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버스에 깔려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버스는 엔진에 이상이 생겨 경고등이 깜빡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확인한 버스 기사가 시동을 끄고 다시 켜는 과정에서 버스가 뒤로 밀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사고 버스는 9년 이상 운행해 차량이 만기됐다가 2달 전쯤 한 차례 운행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로 가니까 막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브레이크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뭐 브레이크가 모습이 뭐 당황돼가지고 뭐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차를 한 대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다가 경찰은 버스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창원에서 마을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버스가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등굣길 학생들을 많이 태우고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손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마을버스. 갑작스런 충격에 승객들은 크게 휘청입니다. 마을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옆으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창원 25번 국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25톤 화물차와 마을버스가 부딪힌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박식기는 옆으로 쏠리면서 가드레일을 바꾼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아침 7시 반쯤. 마을버스 안에는 승객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8명이 등교하던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17살 김모군 등 학생 15명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서 있었는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깔리고 맨 밑에서 있다가 위로 해가 창문이 부서져 있었는데 위로 기어서 올라왔어요. 경찰은 차선을 바꾸던 화물차와 직진하려던 마을버스가 서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덤프트럭을 버스가 우측 추월해 지나가려고 하다가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되었어요. 경찰은 마을버스가 정원을 초과해 운행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사고 버스는 인양됐지만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소한 5명이 버스에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혁 기자. 네, 박정혁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사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2시 51분쯤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동면의 덕곡천에서 버스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고 버스는 급류에 휩쓸리다 덕곡천의 진북교 난간에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대학생 19살 안모양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저녁 7시 20분쯤, 그러니까 사고 이후 4시간 반쯤 지나 인양됐습니다. 물 밖으로 꺼낸 뒤에 버스 안을 자세히 살폈지만 추가 탑승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고 차량은 8시 10분쯤 차고지로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당초 이 버스에 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명피해 규모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죠? 네, 현장에서 구조팀을 가장 답답하게 만든 것이 바로 탑승객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 5명에서 6명이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목격자와 신고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 추정인데요. 최초 신고자는 버스에서 3명이 나와 아파트 쪽으로 대피하면서 2명이 휩쓸려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5명 이상이 탑승했다는 추정인데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탑승객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사고 원인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사고 원인은 무엇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최초 목격자 증언이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김세호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전화통화로 이 목격자와 확인한 결과 이 사고 차량은 기존에 다니던 도로가 물에 잠기자 이 우회 도로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회 도로가 덕곡천과 붙어 있었던 농로였는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길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 다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렸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현장은 바다와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경등 구조 당국이 해상 수색을 벌였는데 해상 수색은 조금 전에 끝이 났고 내일 새벽 동이 트면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 경남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소식입니다. 어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모두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창원 시내버스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농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속절없이 떠내려갑니다. 사고 당시 버스는 도로가 침수되자 인근 농로로 우회하려다 갑자기 범람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복원 결과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된 50대 여성과 부부 한 쌍 등 여성 5명과 남성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 너무 끔찍해 블랙박스 영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통해 오늘 저녁 20대로 보이는 여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진동항 일대에는 어제 내린 비로 다량의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당 1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부산 경남에서는 모두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유치원생 13명을 태운 통원버스가 3m 아래 눈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지만 안전벨트 덕에 다행히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유치원 차량이 논바닥에 찌그러진 채 박혀 있습니다.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난간도 떨어져 나갔고 아이들 가방과 학용품도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북 완주의 한 도로에서 유치원 차량이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고 3m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6살 이모양 등 유치원생 13명과 차량 운전자, 인솔교사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빡 하더만 난간 받고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애기들 기사분이 한 명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저희 둘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끄집어냈거든요. 유치원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차량이 뒤집어졌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차량 운전사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4살 어린이가 불볕더위 속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방치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기사 등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발견 당시 어린이는 빈 물병 뚜껑을 싼 비닐을 찢을 정도로 목이 말라서 발버둥 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찜통 버스 사고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는 통학버스 운전사 임보 씨와 인솔 교사 등 2명입니다. 임 씨 등은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유치원에 도착해 4살 A군이 차 안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폭염 속에 7시간 넘게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다소 이례적으로 사전 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어린이가 위독하고 깨어나더라도 뇌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원장 등 2명도 입건됐습니다. 체온 41.6도로 발견된 어린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아들 곁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는 통학버스 안에서 가져온 아들 가방을 보고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치원에서 쓰라고 빈 물병을 보냈는데 뚜껑을 싼 비닐이 찢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애기 아빠가 이렇게 차에서 가져다가 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집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가방 안에 열어보니까 컵 뚜껑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 애가 목이 말라가지고 아마도 컵을 열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서. 그거 보니까 너무 속이 아프더라. 가슴 아프고 뭐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어린이가 갇혔을 당시 차 안의 온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를 남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학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을 맨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유가족들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화장실에서 13살 A군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업을 받던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교실을 나선 뒤였습니다. 수업을 잘 받다가 이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했어요. 네. 저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직까지 안 들었다고. 한동안 교실로 돌아오지 않는 A군을 찾기 위해 학원 원장은 2차례나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A군은 뒤늦게 이곳 화장실 맨 끝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당시 이미 숨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목에는 가방끈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밝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제 일기에 방학이어서 너무 좋고 늦잠 잘 수 있어서 학원 다니는데 학원 다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게다가 다음 날 가족 여행을 갈 생각에 들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나는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할아버지는 같이 안 가느냐고 할아버지도 같이 가자고. 경찰은 학원 원장 등을 불러 사고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부검을 통해 숨진 A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연일 어린이들과 관련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가슴 아픈데요. 어제 초등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전해드렸었죠. 숨진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초등학생, 이 작은 아이가 왜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 참 어제 의문이 남았었는데 그렇죠. 오늘 추론할 만한 새로운 정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3월에 전학을 온 그렇죠. 학생이었고 괴롭힘이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진술이 있었거든요. 3월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 학교하고 아주 익숙하진 않은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틱이라 그러죠. 네. 어깨를 좀 들썩들썩거리는 그 틱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옆에 막 익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약간의 틱은 저도 그렇고 다 있어요. 그럼요. 눈 떨고 이런 손톱으로 것도 뜯기도 틱이고. 하고요. 근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놀렸다라는 정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반 네. 아이들이 괴롭혔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방학 기간이었는데요. 학교 측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하는 듯 얘기를 했다가 예.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긴 있었는데 네. 교사가 담임 선생님이 반 학생들한테 절대 하지 마라라고 훈계를 하고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다. 네. 집단적으로 집요해서 반복한 어떤 괴롭힘은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처음에는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학교 하고 입장에서는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학교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예. 방학입니다. 여름 그러니까요. 방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은 이제 인정하는 어떤 뉘앙스에다 예. 지금은 집단적으로 반복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친구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면 학교에서 좀 적절한 때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방학 전에. 그런 또 얘기가 나올 수 그렇죠. 있거든요. 일회성이라도 하더라도 예. 학교 주장처럼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 이런 네. 게 있거든요. 폭력법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사실 해야 되고요. 네. 집단 괴롭힘을 하는 학생들은 주의라든지 뭐 징계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해야 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네. 그런 조치가 없었고 결과론적으로 이건 심각한 결과로 가버렸기 때문에 예. 학교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유가족은 여전히 자살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족,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님이나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학원에 가서 뭐 혼나거나 딴 친구들하고 싸운 정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분명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고 예. 학교에 특히 이제 틱 관련된 어떤 네. 그런 따돌림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주변 CCTV 같은 것도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 CCTV 같은 게 조금 딴 데는 좀 많이 있는데 이 예. 학원이 8층인데요. 네. 딱 CCTV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어떻게 들어갔고 네. 혹시나 뭐 어떤 타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구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CCTV가 없는 게 또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찰 수사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가장 중요한 예. 거는 일단은 부검을 지금 해야 되는데 네. 부검을 해서 목조림 이거 말고 네. 다른 어떤 구타 흔적이라든지 예. 아니면 약물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조금 확인한 후에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다시 어떤 따돌림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12살 초등학생 어떤 이유에서건 그 좁은 화장실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오예진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학원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원 수업이 한창인 오후 시간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였습니다. 12살 A군이 돌아오지 않자 학원 원장이 화장실에 갔다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또 A군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학원 관계자들과 A군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A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학교와 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12살 초등학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낮 4시 50분쯤입니다. A군은 서울 노원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수업을 듣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경찰서에 다 진술로 다 치워줬어요. 중학교 시험 없어요. 수업 중에 그냥 틀린 중에. 한참 지나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학원 원장은 건물 곳곳을 뒤지다 학원이 있는 층의 화장실에서 A군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A군은 가방끈으로 목을 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학원 건물에는 1층 입구 쪽에 있는 CCTV만 작동 중이어서 A군의 동선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원래 내일 가족 여행이 예정돼 있었다며 여행에 들떠있던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업 스트레스나 교우 관계에서의 따돌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2살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장애 때문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학교 측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발뺌합니다. 부모도 몰랐습니다. 조세희 기자입니다. 12살 박모군은 어제 오후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박 군을 찾아 나선 학원 원장은 잠긴 화장실 문을 두들겼습니다. 박 군은 화장실 맨 뒷칸에서 가방끈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끈을 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풀려졌나 봐요. 관리소장은 계속 이렇게 코로 흡입하는 거 그거 하고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슴 밀어주는 거 있잖아요. 올해 초 전학 온 박 군은 반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장애가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쭉쭉 치고 욕을 하고 부모님 욕하고 부모님 놀리는 거. 학교는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친구들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군에겐 가족여행을 이틀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TV조선 조세입니다. 학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이 틱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 1명에게만 주의를 주고 별다른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3살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학원 화장실에서 가방끈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원 수업 도중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소식이 없자 학원 교사가 나중에 돌아보다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난 3월 전학을 간 학교에서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장애를 이유로 같은 반 친구 서너 명에게서 놀림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학생이 A군에게 욕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괴롭혔고 다른 학생들이 이를 거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틱장애라고 놀려서 영어 교사 선생님께서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담임교사는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 1명만 불러 한 차례 주의를 줬을 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 내방이나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괴롭힘 사실에 대해 부모와 몇 차례 상담을 진행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숨진 A군이 평소 맑게 지냈고 가족여행을 갈 생각에 들떠 있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살펴봤지만 괴롭힘과 관련된 정황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학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선 담임선생님 조사를 하고 나서 교감을 조사를 하든 누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반사는 한번 조율을 해서 이제 나처럼 잡아가지고. 경찰은 괴롭힘과 A군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에 가해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터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은 2교시 후 쉬는 시간 학교 내 화장실에서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일이. 경찰은 A군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평소 괴롭힘을 당해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번은 괴롭힘을 당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더 조사를 해봐서 확실히 이게 구중이 돼야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A군은 사건 발생 전 담임교사를 찾아가 B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상담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더라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가해 학생이 담임선생님하고 2교시에 바로 서로 간에 상담을 했었고 2교시 후에 그러한 아이들의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날 지까지는 몰랐던 상황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대책반을 급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려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평소 괴롭힘이었는데 학교 측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원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2학년 15살 A군이 같은 반 친구인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2교시 수업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A군은 B군이 먼저 자신을 수차례 때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굴과 배 부위 등을 다친 B군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는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평소 B군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등교 후에도 B군의 괴롭힘이 있었고 특히 사건 발생 직전인 1교시엔 A군이 직접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B군의 상습적인 폭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30분간 상담을 했었다. 그리고 그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를 돌려보낸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었다. 강원도교육청은 담당 장학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해당 학교에 급파해 평소 교우 관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최대입니다. 이거 참 끔찍한 일입니다. 중학생이 학교 교정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괴롭힘을 참다 못해 그랬다는데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중학교 화장실. 화장실부터 복도까지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2학년 15살 김모군이 같은 반 친구 정모군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냥 앰뷸런스 오는 거 알고 앰뷸런스 왔구나 이러고 또 무슨 일 터졌네 이러고 그냥.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찔린 정군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김군은 평소 정군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군은 2교시가 끝나자 김군을 이곳 화장실로 불러 괴롭혔고 이를 참지 못한 김군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군은 앞서 1교시에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알렸지만 학교 측은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이 이제 오늘 담임선생님하고 보완 과정을 이제 상담 중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군이 등교할 때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고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평소에 흉기를 들고 다니는 등 칼부림에 전조가 있었지만 학교 폭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에 찔린 10대 학생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같은 고등학교 3학년 동급생 사이에 칼부림이 벌어진 겁니다. 피나고 여기 찔려가지고 여기가 피가 나더라고. 이게 자기가 알아. 여기가 찔려서 아플까 하는데 여기가 싹 나더라고요. 한 명이 중태에 빠졌고 다른 2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담배 주개비입니다. A군 담배를 사놔주던 B군이 말없이 주개비를 꺼내 피운 일을 두고 싸움이 난 겁니다. A군이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3명을 다치게 한 현장입니다. 대나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사건이 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칼부림 전까지 주택가에서 40분 가까이 다퉜는데도 현장에서 1.2km 떨어진 경찰 지구대에 접수된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A군은 평소 흉기를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져 학생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칼은 그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것처럼 반달 모양 칼에다가 학교에도 갖고 다니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들었어요.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한 병원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직원의 칼부림으로 동료 등 7명이 숨졌습니다. 유난히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많은 중국 병원, 보안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서봉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허베이성 휴양지 베이다이허의 한 병원 주변을 경찰 병력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직원 기숙사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난 때는 근무가 채 시작되기 전인 이른 새벽. 20대 중반 남자 직원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 간호사 6명과 관리인이 숨졌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범인은 자신이 정신병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而是回到了宿舍。那么警方抓获他以后啊，他自己自述呢，患有抑郁症，那么有悲观厌世的这个情况。 중국은 많은 인구의 병원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의료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나 친인척들이 의료진을 공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올 봄에는 장수성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흉기로 의사를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해 의사가 환자에게 공격당한 횟수는 병원당 평균 2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병원은 보안요원을 늘리고 있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통근 버스가